아만다는 오리엔탈 외곽에 있는 덕의 오두막 앞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3시간 동안 운전한 탓에 다리를 펴고 싶었지만 아침에 프랭크와 다툰 기억 때문에 목과 어깨는 여전히 뻣뻣함이 남아있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덕 호스테틀러라는 인물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기에 장례식에 가겠다는 고집을 부린 자신을 돌아보며 프랭크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했다. 사실 이번 다툼은 비밀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반복해 온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프랭크는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짧은 사과를 남기고 출근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아만다는 그동안 관계에서 느껴온 분노와 불안에 무뎌진 법을 배웠고 오후 내내 그 일을 잊으려 했었다. 오리엔탈로 오는 길에 대학생인 차레드와 린이 전화를 걸어온 덕분에 주의를 돌릴 수 있었다. 여름방학을 맞은 10대 자녀들이 내는 소음으로 집안이 북적였는데 마침 차레드는 멜로디라는 여자아이와 린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노먼 호수에서 보트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 막내 아네트는 캠프에 가 있어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기에 다행히 조용했다. 아이들을 생각하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류크대학병원 소아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아만다의 삶은 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나왔고 박사과정까지 고민하며 지역 대학 교수를 꿈꾸기도 했다. 졸업 후 3학년 담임교사로 일했지만 생활의 중심은 바뀌었고 42살이 된 지금은 농담조로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며 살지 결정하고 싶다고 말하곤 한다. 아만다에게 그것은 중년 위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카를 사고 싶거나 갑자기 먼 섬으로 떠나고 싶은 그런 종류의 갈망은 아니었다. 지루해서도 아니었다고 여겼다. 아이들과 병원 일로 매일이 바빴으니까 그저 예전에 꿈꿨던 자신의 모습이 희미해졌다는 기분이 들었고 다시는 그 모습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돌이켜보면 운이 좋은 삶이었다. 듀크 대학 2학년 때 참석한 파티에서 프랭크를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시끄러운 파티장.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살 위였던 그는 진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프랭크가 체프를 치과 대학으로 진학한 뒤에도 두 사람은 2년 동안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결국 학위를 마친 지 몇 주 뒤인 1989년 7월에 결혼했다. 바하마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다음 해 여름 첫째 자레드가 태어나면서 휴직하게 되었다. 18개월 뒤 둘째 린까지 태어나자 휴직은 그대로 굳어졌다. 그 무렵 프랭크는 대출을 받아 더럼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치과 병원을 개원했다. 양가 도움 없이 자립하려 했던 탓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다. 주말에 영화 한 편 밀려보는 것이 전부였고 외식은 거의 하지 못했다. 차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비를 마련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지내기도 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침대 위에 담요를 여러 겹 덮고 잤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는 날들이었지만 동시에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프랭크의 병원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일상은 예측 가능한 흐름을 탔다. 프랭크가 일하는 동안 집과 아이들을 돌봤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셋째 희가 태어났다.
자네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린을 공원으로 이끄는 바쁜 나날 속에 비가 가시제한지 함께 이동했다.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석사과정을 알아보고 시험, 공부책을 펴두기도 했지만 비가 세상을 떠나자 그 모든 계획은 서랍 속으로 밀려났다. 예상치 못한 아네트의 임신은 학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지우게 했다. 슬픔을 잊으려는 듯 아이들의 일과와 활동에 온 마음을 쏟으며 가족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밝은 아네트가 집안의 기쁨을 가져다 주자 비극이 없었던 완전한 가족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부 관계만큼은 그렇게 연기하기 어려웠다. 결혼 생활에 늘 낭만만 있을 수는 없으며 서로 사랑해도 다툼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익숙함과 편안함은 좋았지만 열정을 무디게 만들었고 서로의 말을 끝맺어줄 만큼 습관적인 관계가 되어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비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달라졌다. 병원 봉사활동에 매진하게 된 것과 달리 프랭크는 가끔 마시던 술에 완전히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술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시절 파티에서 취해본 적도 있고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두 잔을 곁들이는 것은 여전히 즐거웠다. 하지만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프랭크의 음주는 어느덧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해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보며 술을 마시거나 치과대학 수업 후에 맥주 몇 캔으로 긴장을 풀던 모습이 전조였을지도 모른다. 비가 아팠던 시기에는 매일 마시는 맥주 양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 비가 죽은 지 2년이 지나고 아네트가 태어날 무렵에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하게 술을 마셨다. 어젯밤에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만취해 침실로 들어온 프랭크는 코를 심하게 골았고 결국 다른 방으로 옮겨 자야 했을 만큼 문제가 심각했다. 오늘 아침에 벌어진 다툼의 진짜 원인은 턱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음주 문제였다. 식사 자리나 바비큐 파티에서 말을 더듬는 가벼운 모습부터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잠든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곁에서 보였다. 하지만 프랭크는 유능한 치과 의사로서 성실히 일하고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술을 마셔도 성격이 거칠어지거나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주로 맥주만 마셨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프랭크는 어느덧 결혼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때문에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끊으라고 애원하며 다투기도 했다. 부부 상담을 받자고 매달리거나 그의 이기심에 분노를 쏟아냈으며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거나 몇 주간 게스트룸에서 자게 하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프랭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호소의 마음을 움직여 잠시 술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몇 주 뒤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다시 굴레에 빠져들었고 음주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결국 예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왜 충동일 때 그냥 외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상황이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녀는 답을 알지 못했고 그저 모든 상황이 지치기만 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자레드와 린이 운전할 나이가 되었지만 프랭크가 술에 취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앞섰다. 누군가 아플 때 그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몇 년 전 상한 해산물을 먹고 화장실에서 계속 구토를 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자레드는 야간 운전이 금지된 연습 면허 상태였고 프랭크는 폭음 중이었다. 탈수 증세가 심해진 차밤 무렵 결국 자레드가 운전대를 잡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뒷좌석에 늘어진 프랭크는 취하지 않은 척 연기했다.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그녀는 백미러를 계속 살피는 자레드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를 읽었다. 아이가 부모의 한심한 결점을 마주하며 순수함을 잃어버린 밤이었다. 집안을 비틀거리며 다니는 아빠를 보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끝없는 불안과 피로를 가져왔다. 자레드와 린이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훗날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아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도움을 받을 곳은 마땅치 않았다. 프랭크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지 않는 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참아냈지. 아니면 단호한 기준을 세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남편인데 왜 자신이 그 짐을 져야 하는지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다. 아픈 사람 곁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떠올리면 가족을 해체하는 결정이 정당화되지 않았고 냉정한 아내가 되거나 무능한 조력자가 되는 것 사이에서 괴로웠다. 그저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다. 가족을 깨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결혼 서약을 믿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과거의 그와 앞으로 변할 수 있는 그를 사랑했지만 턱 호스텔러의 집 앞에 서 있는 지금은 그저 슬프고 외로웠다.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당장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덕이 클래식카를 수리하던 지저분한 차고를 향했다. 그곳에는 1960년대 모델로 보이는 코르벳 스팅레이가 세워져 있었다. 보닛 위에 손을 올리자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희끗한 머리칼이 듬성듬성한 덕이 지는 해를 등치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깊은 주름이 흉터처럼 패인 그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 프랭크가 덕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아만다는 그저 오래된 가족 지인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36살이 될 때까지 그를 보지 못했으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6년 전 어머니를 뵙기 위해 오리엔탈에 들렀을 때 어빈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다요. 테이블 노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노인들은 덕이 여전히 자동차 수리에는 천재적이지만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길길거렸다. 죽은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을 넘어 아내의 대답까지 들린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함께 있던 다른 노인 역시 덕이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다며 콧방귀를 뀌었다. 기억 속의 덕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아만다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곧장 차에 올라탔다. 거의 잊고 지냈던 흙길 진입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앞마당 테라스에 흔들의자에 앉아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날 이후 아만다는 마을에 올 때마다 그를 찾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뵙는 횟수에 맞춰 1년에 한두 번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을 때도
턱을 찾아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곤 했다.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일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아만다가 계속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식당 노인들의 말대로 턱은 변해 있었다. 예전에 과묵하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무뚝뚝했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환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했고 아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아만다가 보기에 그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죽은 아내와의 대화에 대해 묻자 턱은 클라라가 여전히 곁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고백했다. 아만다는 그가 아내를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되물었다. 턱은 유령이 아니라 그저 아내가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만다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어깨 너머를 살피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는 들린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귀를 기울였으나 바닥 위에서 흔들리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예전에 알던 시절에도 아내가 곁에 있었는지 묻는 말에 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지친 목소리로 그때는 그녀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에 없었다고 말했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머물 방법을 찾아냈다는 그의 확신에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었고 아만다 역시 18살 무렵에는 그렇게 믿었었다. 하지만 사랑은 삶처럼 무질서하며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 결국 후회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아만다는 알고 있었다. 비가 죽지 않았더라면, 프랭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답 없는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런 가정을 하다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자신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차에 몸을 기댄 채 덕이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떠올렸다. 그는 매일 아침 어빈의 식당에서 달걀과 크리치를 먹고 펩시잔에 볶은 땅콩을 넣어 마시던 사람이었다. 7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며 2차 세계대전 참전 때만 겨우 줄을 벗어났고 텔레비전 대신 늘 하던 대로 라디오나 축음기를 들었다. 세상이 정해준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에서 아만다는 자신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어떤 지혜를 발견했다. 물론 그에게는 클라라가 있었다. 17에 결혼해 42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 이야기는 턱의 낮은 목소리를 통해 아만다에게 전해졌다. 3번의 유산과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1년 가까이 울다 잠들었던 클라라의 슬픔이 그 속에 있었다. 아만다는 클라라가 가꿨던 채소 정원과 가장 큰 호박을 키워받은 밑발엔 파란 리본이 침실 거울 뒤에 꽂혀있는 것을 보았다. 턱은 사업을 시작한 뒤 반대미어 근처의 강변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매년 몇 주씩 머물렀다고 말했다. 집을 청소하며 라디오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던 모습과 아만다가 10대 시절 자주 가던 레이드 리스 그릴로 그녀를 데려가 춤을 췄던 기억들이 함께 흘러나왔다. 작은 일상 속에서 만족과 사랑을 찾으며 살아온 삶이었다. 슬픔이 없지는 않았으나 부미와 명예가 있었고 드문 경험일 만큼 충만했다. 턱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클라라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고 짧게 말하곤 했다.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 때문인지
혹은 외로움이 커진 탓인지 덕은 어느새 아만다의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가 되었다. 아만다는 그의 현관에 앉아 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프랭크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확신까지 그에게 고백했다. 소아암센터에서 만난 고통스러운 부모들과 지나치게 낙관적인 아이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덕은 아만다가 그 일에서 구원을 얻고 있다는 점을 묵묵히 이해해 주었다. 그는 기름때 묻은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아만다의 손을 잡고 침묵으로 위로했다. 결국 덕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현지의 삶에서 그 누구보다 진짜 아만다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이제는 곁에 없다. 아만다는 스틱레이를 바라보며 그가 이 차가 자신의 마지막 작업이 될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는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윙크를 하며 집 열쇠 하나를 건넸다. 잃어버리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농담과 함께였다. 그날 밤 그가 엉뚱한 소리를 자주 했기에 아만다는 별 생각 없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덕이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동안 아만다는 저녁거리를 찾으려 찬장을 뒤적였다. 갑자기 그가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중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통조림들을 정리하며 때로는 저녁에 레드와인을 마신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저쪽 수납장에 레드와인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만다가 병을 딸지 묻자 그는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펩시와 땅콩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이가 빠진 커피잔에 담배재를 털어냈다. 그러고는 매주 월요일 정육점에서 배달시키는 신선한 스테이크가 냉장고 아래 칸에 있고 그릴은 뒤뜰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만다는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스테이크를 구워줄지 물었다. 덕은 스테이크는 주 후반을 위해 아껴둔다며 거절했다. 아만다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당황하며 그가 그냥 말해주는 것인지 되물었다. 덕이 긍정하며 침묵하자 아만다는 그가 나이 든 탓에 지친 것이라 생각했다. 아만다가 베이컨과 달걀 요리를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 덕은 어깨에 담요를 덮은 채 벽난로 옆 안나 기자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다. 어린 시절 기억보다 훨씬 작고 조그라든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떠나기 전 아만다는 잠든 것처럼 보이는 덕의 담요를 매만져 주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덕은 꿈을 꾸는 듯 몸을 약간 움직이더니 아만다가 돌아서는 찰나에 클라라가 그립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말에 담긴 지독한 외로움을 느낀 아만다는 덕이 오래전 왜 도슨을 받아들였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 역시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만다는 프랭크에게 도착했다는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혀가 꼬인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짧게 통화를 마쳤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 함께 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클립보드를 살피던 아만다는 스팅레이의 소유주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스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턱의 유산 변호사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클립보드를 내려놓자 자연스레 도슨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프랭크에게 턱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은 그 말을 하다 보면 도슨의 존재까지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턱은 아만다가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가 도슨이라는 점을 늘 이해해 주었고 기억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늦여름의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질 때면 곁에 도슨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덕분에 덕이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도슨의 유령은 클라라의 경우처럼 어디에나 있었다. 함께했다면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최근 들어 이곳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다. 방문이 반복될수록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의 사건과 감각들이 더욱 강렬하게 살아났다. 도슨과 함께일 때 느꼈던 강인함과 스스로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믿게 준 그의 시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세상에서 오직 그만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확신했던 기억, 그리고 서로를 향했던 일편단심의 열정적인 사랑이 가장 뚜렷했다. 도슨은 조용한 방식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었다. 가솔린과 오일냄새가 감도는 어수선한 착오를 거닐며 아만다는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저녁의 무게를 느꼈다. 손가락으로 작업대를 훑으며 보닛을 열어둔 채 렌치를 돌리던 도슨의 모습을 떠올렸다. 기름때로 검게 물든 손톱과 단단한 팔 근육을 가진 그는 또래들에게서 보이는 풋풋함이나 천진함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 오리엔탈 사람들 모두가 알듯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자주 때렸고, 셔츠를 벗고 일할 때면 벨트버클에 맞은 흉터들이 등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도슨 본인이 그 상처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은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 머리가 짙은 눈 위로 내려앉은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있어질 상이었다. 콜 가문의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에 어머니를 닮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빗방울이 앞 유리에 튀던 날, 차 안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였다. 그는 유리창의 김을 닦아내며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진을 모두 태워버려 잘 모르겠다고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도슨과 아문다는 저 여름이 끝날 무렵 해가 진 뒤 시냇가 작은 선착장으로 향했다. 나무대 그 위에 담요를 펴고 누워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우를 말없이 지켜봤다. 부모님이 아신다면 크게 화를 내시겠지만 쏟아지는 별들과 곁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감싸 안던 그의 손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만다는 도슨과 보낸 그 여름 뒤로 다시는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끔 슬픔이 밀려왔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삶의 열정은 결국 희미해지기 마련이었다. 차고 넘어 마당을 바라보며 도슨이 다시 그런 열정을 느꼈을지, 지금은 행복한지 궁금했었다. 정과자의 삶이 쉽지 않기에 다시 감옥에 갔거나 약물에 빠졌을지도,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억 속의 그와 그런 모습들은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다. 턱에게 그의 소식을 묻지 않은 것도 혹시 모를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며, 차라리 불확실한 상태로 그를 예전 모습 그대로 기억하는 편이 나았다. 가끔은 그가 함께 보낸 그 해를 어떻게 기억할지, 혹은 자신을 떠올리기라도 하는지 궁금해졌다.